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괜찮으시겠죠? 27분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방송하면 이런 거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던데, 저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집트와 그리고 그리스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를 넘어가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그리스 역사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가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앞에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전의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오늘 시간이 다 될 것 같고 오늘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저희 라이브들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시작할 때 저의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거의 대부분은 저를 직접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소개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단톡방도 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요청을 좀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에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어, 어떻게 본다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라이브를 하고 첫 번째 들어오는 광고라고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광고인데요. 제가 무슨 광고비를 받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아시는 지인분께서 뭘 하나 하셨다고 하시길래 그거를 조금 좀 제가 무슨 뭐 힘이 있겠어요. 뭐 홍보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혹시 와디즈라는 거 아십니까? 와디즈? 이 와디즈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펀딩입니다. 쉽게 말해서 펀딩인데 오픈 펀딩이라고 보면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뭐 혹은 또한 뭐 예술 작품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다양한 무언가를 아이디어를 실현화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겠죠.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초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와디즈는 뭘 하냐 그러면 누군가 투자를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와디즈를 쳐보시면요. 거기 가서 오픈 펀딩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뭐랄까요? 그 아트 상품이죠. 가방, 그러니까 어떤 패션 상품과 그리고 아티스트의 작품을 콜라보레이션하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와디즈 펀딩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셔서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냐라고 하셔서 뭐 그럴 거라면 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라이브를 저희 진짜 미약하지만 저희 이 라이브에서도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잠깐 했습니다. 아마 저희 인스타로 보신 분들은 아마 게시물로 보셨을 거예요. 요 구구걸스라는 것입니다. 이 구구걸스라는 이 와디즈 이 회사 이름이죠. 회사 구구걸스라는 곳인데 이곳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패션 아이템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죠. 요 그림처럼 이렇게 그 뭐랄까 아티스트의 작품과 콜라보레이션하는 이러한 아이템들을 많이 아트 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가방을 만들었고 이게 무슨 일본 브랜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남자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약간 구구걸스라고 해서 이렇게 가방 이런 식으로 이런 뭐 핸드백도 있고요. 이 토트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가방 마음에 드시거나 좀 이쁘다 뭐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더라고요. 뭐 이런 거 뭐 세트로 해서 20만 원, 뭐 30만 원 뭐 이런 것도 있고 더 저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와디즈 단독 펀딩이랍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것들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서 오픈이 뭐 1대 오픈을 하고요. 펀딩 기간이 3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와디즈에 가서 구구걸즈라고 혹은 또도아라고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제 라이브 혹은 유튜브하고 첫 번째 광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들으시거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저희 이거는 what is 펀딩이지만 혹시 전시라든가 혹은 뭐랄까 전시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알리고 싶으신 여러 가지가 있다면 제가 미약하나마 아주 미약하나마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혹시 예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를 이렇게 광고 받아 예, 돈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건 예, 해서 좋지 않을까 이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영향력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저희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 물론 정말 생뚱맞는 거 뭐 건강식품 광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할 것도 아니겠죠. 근데 이런 것처럼 어떤 아티스트 콜라보라든가 전시라든가 혹은 여행이라든가 혹은 어떤 뭐 아무튼 예술 관련된 모든 것들 뭐든지 뭐 음악회도 될 수 있겠고 뭐 연극도 될 수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혹시라도 제가 여기서 언급해 드리기를 어떻게 뭐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뭐로나 메시지로나 뭘로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미약한 힘이나마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도 되겠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그리스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리스까지인데요. 이집트에서 그리스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집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집트의 방식입니다. 이집트의 관념이죠. 쉽게 말해서.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이제까지의 모든 예술가들은요, 사실 뭘 그리고 뭘 가지고 작업을 하고 뭔가를 또 뭐랄까요? 예술 작품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결국에 자기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즉, 뭐냐? 이집트나 언제 사람이나 결국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짜를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것은 지금뿐만이 아니고 결국 모든 예술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당연히 가짜가 아니고 진짜겠죠. 이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 뭐 똑같은 말이죠. 소중하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빨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 구현한 것들이 곧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유신론자하고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제 주변에는 유신론을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 어머님도 유신론자세요. 저희 어머니도 유신론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뭐 불교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귀신을 믿으십니다. 귀신을 믿으시는데 어쨌든 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대화를 합니다. 보통 대화를 하면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는데 이 유신론자라는 사람들은 결국엔 신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은 진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신론자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요. 대화를 할 때는요. 애당초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신에 대한 관념이 다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뭐가 다르기 때문이냐 그러면 있다와 없다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다와 없다.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진짜라고 하고 없는 것을 보통 우리는 가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들에게서 있다, 진짜라는 것은요. 결국 물리적인 것이죠. 물리적인 것. 하지만 유신론자들에게 진짜라는 개념은 꼭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요소들도 뭐 관념적인 것과 그리고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리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라는 개념은요.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천 년 전에 이집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에 대한 관점이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짜에 대한 관념은요. 곧 뭘 만드느냐? 곧 그것의 어떤 것에 대한 본질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이러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었었냐 그러면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이겠죠. 저 같은 어떤 세속적인 사람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가장 물질적인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게 가장 물질적인 게 돈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라는 것은 또 가장 관념적인 것이고 믿음이거든요. 여하간 유물론자죠. 저희는 유물론자입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짜로 진짜인 세상은 어디였었냐 그러면 곧 죽음 이후의 세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예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가 곧 그들의 예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죽음 이후에도 그 이후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곧 이들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예술 작품 시스템을 뭐라고 말하래요? 그 체계를 정면성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곧 정면성의 원리입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요, 다 정면성의 원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중요치 않은 존재들은 정면성의 원리로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면성의 원리에서 굳이 기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색깔을 조금 바꿔서 이 색깔로 조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면성의 원리로 그려지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보존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뭐 귀족이라든가 뭐 파라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이집트를 상당히 신분제 사회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집트는요. 의외로 신분제가 아닙니다. 이집트는 신분제가 아직 발전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파라오는 뭐 별개의 사람이고 그 밑에는요. 그렇게 크게 신분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귀족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족과 이들이 생각하는 귀족은 조금 달랐을 겁니다. 여하간 이렇게 중요치 않은 사람들은 이집트 미술에서도 어떻게 표현되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전혀 앞서 보셨던 정면성의 원리와는 좀 달랐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정면성의 원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이들은 굳이 그렇게 보존해야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정면성의 원리와는 완전히 배제된 어떤 그림,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발굴이 된 것이냐 그러면 T의 마스타바에서 발굴이 된 겁니다. T라는 사람의 이름이죠. 마스타바. 이건 무덤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발굴이 된 건데 벽화입니다. 벽화인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어때요? 정면성의 원리 아니죠. 여기는 리얼하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생긴 거를 보시면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그재그로 생긴 거가 여러 개 있다? 그럼 겁나 많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그재그로 돼 있죠. 이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거 이건 강입니다. 강. 강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마 사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마 사냥을 하고 하마만 사냥하겠습니까? 여기 역시 악어도 있고요. 뭐 여기에 또 하마가 있네요. 이런 것들을 사냥하고 있는 모습이 이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무덤에서 배가 보였죠? 그 배가 요런 비스무리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인데 이들은요. 이 무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는 전혀 정면성의 원리와는 관계가 없이 그려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거 뭘 하고 있는 건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지금 이 장면. 여기 있는 장면 요거.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요. 아주 리얼해요. 정말 이건 지금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요게 있다고 그랬죠? 물이 이렇게 있죠. 물이 엄청 많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물을 밟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다는 건 뭐예요? 홍수입니다. 여기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재산들을 옮겨야죠. 재산들을 옮기고 있는 과정인데 그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가 뭐예요? 소입니다. 소. 예전에 이거는 별개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별개의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살았던 집, 저희 제주도 북제중 한림읍 기동리 3883번인데요. 예, 그 제주도 저희 살았을 때는요. 저희 어렸을 때는 소를 길렀거든요. 소를 길렀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그 재산 중 하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있는 흰 소거든요. 흰 소를 누가 훔쳐갔어요. 훔쳐가서 뭐랄까? 훔쳐가 가지고요. 우리 집이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깜짝 놀라느냐 처음에는요. 집에서 소를 길렀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로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흰 소라는 것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그 흰소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흰소가 지금 없어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흰소가 있었습니다. 흰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흰소는 그때 당시에 흰소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흰소는 제주도나 이러한 동남아 쪽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피타임님께서도 "흰소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네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것이냐? 홍수가 오니까 요 소들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다 큰 소예요. 큰 소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 소이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보시면은 얘가 이 사람이 약간 구부정하죠. 구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부정하게 되어 있는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얘가 흰소죠, 흰소. 이렇게 보시면 소를 안 저 어부바해서 업고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업고 가고 있느냐? 이 흰소는 어리기 때문에 이 홍수에서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흰소를 이렇게 업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소가 지금 보시면 요렇게 시선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미소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어미소가 음모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주치는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이 TM 마스타바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러한 어떻게 본다면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요소들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 이렇게 벽화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미술이라고 다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죠? 정면성의 원리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 이후의 어떠한 삶을 위해서 당연하게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뭘 만들어나요? 아이고 여기 잘 안 써지네요. 죽음을 위해 삶을 위해서 당연하게 이집트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무덤을 만듭니다. 무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집트 무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죠. 근데 피라미드가 첫 번째의 모습은 아니고요. 피라미드 이전에 마스타바라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티의 마스타바 요런 스타일이죠. 요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요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안에 보시면 부장품과 함께 이렇게 벽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그 벽화가 이렇게 벽화에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런 종류를 마스타바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집트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위해서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초기 단계가 마스타바입니다. 마스타바. 그리고 이러한 마스타바는 피라미드로 발전하기 전에 일단 마스타바죠. 일단 무덤, 일단 한 층짜리 무덤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이게 나중에 점차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타바에 보시면 이게 구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스타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진짜 이 무덤의 주인인 관은요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땅 밑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도구를 하기 때문에 이 1층에는요 이 무덤을 도구를 하지 못하게 시체를 미라겠죠. 미라를 도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다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제사나 이런 거를 지낼 땐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요 문을 통해서 영혼이 드나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이집트 사람들의 최초의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벽화니 뭐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문이 아이고 이거 제대로 잘 그려지지 않는데 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문입니다. 문인데 지금은 이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요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약간 둥그스름하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나무 문을 쓰기도 했지만 그 문의 입구를요. 어 양탄자 같은 거 있죠. 카페트 같은 걸 요렇게 말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리면 문이 닫힌 것, 이거 올리면 문을 열린 것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요게 그 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근데 문이 열렸는데 막혀 있죠. 그래서 이 문을 가짜 문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통해서 영혼이 드나든다라고 하는 페이크 문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덤에. 그래서 이 무덤에는 이렇게 페이크 문이 있어서 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벽화를 보시면 여기 벽화 옆에 다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을 위한 뭐 사용해야 될 것들,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는 노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예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꼭 노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덤에서는 항상 이렇게 곡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건 곡물이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니까요. 곡물이 아니라 그 무덤 주인이 사후에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이 항상 이 무덤에는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요. 꼭 그림으로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조각으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지난번에 잠깐 보셨던 것이기도 한데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맥카트레이 무덤에서 발견된 겁니다. 맥카트레이 무덤 지난번에 그 배 있었죠, 배. 그 연입하면서 이렇게 그 마치 노래 부르듯이 하는 그 배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그 배 모형이 발견된 무덤이 바로 맥카트레이 무덤이었죠. 그 맥카트레이 무덤에서 이러한 부장품이 같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여성이죠. 이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뭘 들고 가고 있습니다. 예, 머리에 이고 뭔가를 들고 가고 있죠.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뭔가를 잡고 있습니다. 손에는 지금 뭘 잡고 있냐 그러면요. 오리입니다. 오리. 오리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바구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바구니에는 뭐가 있죠? 뭐처럼 보이시죠? 다리입니다. 다리. 무슨 다리일까요? 뭐 이게 소다리처럼 보이죠? 소든 염소든 뭐든 이게 소다리입니다. 고기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 바구니는 잘린 고기 덩어리가 있고요. 손에는 오리가 있습니다. 왜 이걸 갖다 놨을까요? 예, 죽고 나는 맥케트레가 죽고 난 이후에도 다시 되살아나야 되겠죠? 되살아나면 이거를 먹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음식을 바치는 어떤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무덤에서는 종종 많이 항상 거의 대부분의 무덤에서는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요, 무덤에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뭔가를 도구들을 갖다 바치는 것들이죠. 이렇게 도구들, 항아리, 그리고 뭐 이거 뭐 이불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도구들 같은 것들 이렇게 바치면서 음식도 같이 이 사람은 음식을 바치는 거네요. 음식을 바치는 조각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항상 그 무덤에서는 발견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위해서요? 죽음 이후의 삶. 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죽음 이후의 삶은 곧 이들 예술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버드 미술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요런 것들도 발굴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익살 맞죠? 익살스럽고 키치한 하마 조각상입니다. 하마 조각상인데요. 요런 건 어디 가 보시면 있냐 그러면요. 요런 것들은 저희 그 제주도 저희 고향 저희 어머니 사실은 저희 집에 본가에 가 보면요. 어머니가 TV 밑에 TV 다이가 있겠죠. 이런 거 겁나 많습니다. 이런 거 막 뭐 동자승도 있고 뭐 막 개구리도 있고 돼지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막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약간 그런 것들처럼 보이죠. 근데 요런 것들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같이 무덤에 묻혔던 것입니다. 이게 그때 같이 무덤에 묻혔던 것인데 이게 왜 도대체 이 하마가 무덤에 같이 묻혔냐 그러면 무덤 이집트 무덤에 보면 이런 하마 조각상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묻혔냐 그러면요. 하마는 어떤 곳에 있어요? 하마는 어떤 곳에 많이 살죠? 방금 하마 사냥도 있었는데 하마는요. 진흙탕 같은 데 많이 삽니다. 진흙. 이 진흙탕 같은 데 이런 늪지대 같은 데 많이 살죠. 근데 이 진흙은요. 이집트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부활입니다. 부활. 왜 진흙이 부활이냐 그러면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의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나일강의 어떤 요소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범람과 범람을 하겠죠. 범람을 했다가 물이 다시 빠지면 거기서 다시 풀이 나죠. 즉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범람은 죽음이라면 다시 풀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계속 순환되는 어떤 자연들이 이 이집트인들에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람하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나일강이 범람하는 진흙탕 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하마가 그 진흙탕 속에서 엄청 막 난리부르스잖아요. 난리부르스. 막 그 뭐랄까 이 하마 뭐 저도 실제로 본 실제로 본 것은 뭐 동물원 가서밖에 안 봤지만 하나가 진흙탕에서 막 몸부림치면 막 진흙이 난리부르스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카오스와 같은 것입니다. 카오스. 카오스로서 죽음을 만드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진흙이 뒤덮이면서 마치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다시 또 줄어들면서 계속 부활하고 다시 순환하는 그러한 자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하마를 부활의 상징으로 모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마는 어떤 동물이냐 그러면 이집트나 이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 중 하나잖아요. 무척 무서운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무덤에서 무척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하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 하마를 그림에 있어서도 하마를 그림에 있어서 지금 색깔이 일단 어떤 색이에요? 색깔이 파란색이죠. 물색입니다. 나일강에 관련된 색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그려져 있죠.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연꽃입니다. 연꽃. 왜 연꽃이 여기다가 그려지겠습니까? 이 연꽃이 여기다가 그려지는 이유는 뭐예요? 연꽃은 지난번에 배 모형 하면서 말씀드렸죠?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마, 연꽃, 나일강 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부활을 상징해서 이게 무덤에 같이 묻히게 되죠. 그런데 무덤에 같이 묻히는 과정에서요. 이게 하마가 그냥 묻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요 모습과 반대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편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독특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요. 다리를 보겠습니다. 다리가요. 요 다리 색깔과 요 다리 지금 뒤에 다시 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두 개의 다리 그리고 요 다리 뒤에 이쪽 다리도 있겠죠. 세 개의 다리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색깔이 다릅니다. 이게 색깔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가 원래는요. 이게 복원돼서 그렇지 이게 잘려 있었던 겁니다. 저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잘려 있습니다. 다리 세 개가 잘려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는 어디 살아요? 이 나일강에 살죠. 나일강 진흙탕 뭐 물에 삽니다. 그런데 얘네가 너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메케트렐 무덤에서 그 배 모형했죠. 배를 타고 저승으로 사람이 이렇게 무덤의 주인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하마가 갑자기 나오죠. 하마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갖고 하마가 어떻게 해요? 여기 하마, 이거 하마입니다. 하마. 왕 하는 거죠. 예. 하마가 갑자기 등장하면 이 배가 전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이렇게 공격하지 마라 라고 해서 못하게끔 다리 세 개를 끊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무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귀엽죠. 사실 참이 이집트인들이 만든 걸 보면요. 가끔 보면 참, 야, 키치하다. 그 생각 좀 많이 하는데, 이러한 하마나, 죄송합니다. 이러한 하마나, 요런, 진짜 뭐, 새끼 하마 같은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연꽃 무늬가 있죠. 이런 하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무덤들도 보시면은요,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초록색, 파란색으로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다 하마들이 그렇게 무덤에, 이건 그림이네요, 그림. 벽화에도 많이 그려집니다. 그려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때문에요? 부활을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거의 그런 것처럼 거의 이집트의 어떠한 예술작품이나 이런 것들은요, 많은 부분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였고, 그것을 위해서 건축물, 구조물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 초창기 단계가 뭐라고요? 마스타바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처음 단계입니다. 당연하겠죠. 처음부터 피라미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피라미드 너무나, 너무나, 고차원적인 어떤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만들어질 수는 없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1단으로 만들어졌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여기 2단으로 이렇게 더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는 거. 이런 것들이 쭉쭉 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쌓아서 만들면 그게 피라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라는 것은 그냥 돌멩이를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쌓은 게 아니고요. 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쌓아놓고 위에 쌓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벽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거 확대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피라미드는 이렇게 판판하지가 않고 마치 계단처럼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원래 피라미드는 여기다가 화강암으로 이런 식으로 또 삼각형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주 판판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피라미드였습니다. 여간 그런 것이 피라미드였고 그 초창기 단계가 마스타바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 피라미드, 사카라에 있는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이걸 만든 게 누구냐? 이거 조세르 왕 때거든요. 조세르 왕 때였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럼 임호테프. 테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라라는 영화 있죠. 미라라는 영화에서 나쁜 놈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모테프가 피라미드 이거 다음에 나중에 그 붉은 피라미드도 만들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튼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되면 건축의 신까지도 추앙받는 게 바로 임호테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라미드에서 점차 발전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사카라에 있는 피라미드고 이건 메이둠, 이건 다우슈르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냐 그러면요. 이것도 원래는 피라미드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이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래 그냥 이렇게 만들려고 굴절식 피라미드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다흐슈르에 있는 굴절식 피라미드라고 그러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그냥 원래는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만들다가 무너진 거예요. 만들다가 무너지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만든 게 지금의 다흐슈르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계의 이러한 피라미드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 대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피라미드 옆에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 피라미드도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요. 일단 마스타브들도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요런데 보시면은요. 마스타브들도 쭉 엄청 많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대피라미드의 시대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들이고 이 세 개의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멘카우레, 카프레, 쿠프 피라미드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후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고 가장 크죠. 예, 쿠프왕의 아닌가? 예, 아마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하간 이런 것들이 지금 피라미드의 어떠한 발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 뭐 피라미드에 대한 온갖 무슨 전설과 신화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미술사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피라미드의 비밀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죽음을 위한 어떠한 건축이었고 그리고 방금 보셨던 화마나 이런 것들이 죽음을 위한 조각, 뭐 무덤에 놓이는 조각이었다면 그림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집트의 그림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글자와도 같은 역할을 하죠, 글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무덤에 같이 놓이는 이러한 그림 글자 어떻게 본다면 이거 글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두루마기겠죠? 파피루스 두루마리일 텐데 이 두루마리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한 책이다라고 해서 이집트 사자의 서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책이겠죠. 그럼 이 이집트 사자의 서는 왜 있느냐? 죽은 사람이 너 죽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자의 서에는요. 죽음 이후에 어떤 메커니즘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제일 왼쪽이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주인공이죠. 죽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누가 데려가요? 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신이죠. 요 머리가 뭐예요? 요게 자칼입니다. 자칼. 아누비스죠. 아누비스입니다. 아누비스가 이 저승사자죠. 우리로 치자면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 뭘 해요?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울에서 무게를 잽니다. 무엇에 무게를 잴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건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 조그만데 이게 뭐냐 그러면 항아리거든요. 항아리. 항아리에 뭘 담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신체 기관. 그래서 이 신체 기관은 절대로 잠들지 않는 신체 기관입니다. 뭐냐? 바로 심장이죠. 네, 심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자동차에 보면 블랙박스 같은 겁니다. 이게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돼 있으니까 이것에 무게를 답니다. 근데 그 무게를 다는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뭐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깃털이죠. 깃털. 깃털. 이거는 정의의 여신의 깃털인데 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심장을 요게요. 요게 죽음의 신인데 와가작 먹어버립니다. 그럼 끝. 더 이상 부활 못합니다. 심장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부활을 못하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부활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부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깃털이 여기 놓이는 겁니다. 여기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간 이 재판 이거 재판이죠. 재판을 이제 기록을 하겠죠. 여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얼굴이 좀 요상하게 생겼죠. 여기는 자칼인데 여기는 뭐냐? 부리가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부리가 길게 생겼는데 이 부리가 이 글을 쓰는 펜 같다라고 해서 이게 서기관의 신입니다. 서기관의 신 이게 토트입니다. 서기관의 신 토트고요. 이게 따오기 얼굴입니다. 따오기 얼굴. 따오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의 신 토트가 얘는 이러쿵저러쿵 살았다라고 했고 너 통과하면 이게 이거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게 꼭 영화란다. 사자에서나 이런 데서는요. 꼭 물론
이게 한 사람이요. 한 번만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인공이 같이 가는데 이거를 누가 데려가느냐? 여기 매의 머리를 하고 있죠. 매의 머리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호루스입니다. 호루스가 이 죽은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져가요? 요기에게, 이 사람에게 가져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람 아니죠. 신.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 아누비스, 토트, 호루스, 오시리스를 거치면서 오시리스와 같이 지하세계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게 이 이집트 사자에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시리스 뒤에는 요 여성 두 명이 있죠. 요 여성 두 명은 누구냐 그러면요. 어, 이집트에는 아주 중요한 신이 있습니다. 오시리스. 당연히 호루스나 이런 신도 중요하지만 초창기 신에서 오시리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세트 그리고 이시스, 네프티스입니다. 이 중에 요 두 신은 남자고요. 요 두 신은 여자신입니다. 여신입니다. 뭐 기타 등등 말씀드리자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길어서 이 이집트 신화는 생략을 하겠지만 요 두 여신 이시스와 네프티스가 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이시스와 네프티스에서 너 죽음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마치 가이드처럼 이렇게 같이 무덤에 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해서 이렇게 넣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집트인들은 무덤에 묻힐 때 어떻게 묻혀요? 미라로 만들어서 묻히죠. 근데 미라는 뭘로 해요? 우리말로 하면 붕대죠. 그냥 붕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붕대에 감아서 미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붕대에 이거를 다 새겨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붕대가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붕대를 이렇게 붕대 자체에 사자의 서를 이렇게 써 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이집트 사자의 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의 서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색깔이 몇 가지가 있겠죠? 이 색깔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집트에서는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몇 가지의 색깔을 썼냐 그러면 총 6가지의 색깔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마다 각각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집트 이때 당시 이런 그림을 그릴 때의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죠. 6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6가지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그러면 검정, 하양, 파랑, 빨강, 노랑, 녹색 이렇게 6가지 색깔입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녹색이죠. 녹색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리스가요. 부활하는 신이거든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신이라서 오시리스의 얼굴을 보면 항상 초록색으로 그려집니다.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파란색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은 뭐예요? 물을 상징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오시리스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거 다 뭐라고요? 이러면 강. 이 강은 뭘 상징하는 것이면 나일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거 물이죠, 물. 이런 것들이 종종종 이렇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이집트 그림에 그려져 있고 이러한 상징과 의미 체계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공은 부활을 해서 오시리스와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이집트 사자의 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잠시만요. 이때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이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사람의 구성 요소를 총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총 5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6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로 모아져야 하나로 융합되어야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잠시만요. 누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오시리스 앞에 연꽃처럼 생긴 게 연꽃 맞습니다. 연꽃. 여기 연꽃이라고 안 하죠. 꽃처럼 생긴 게 연꽃 맞습니다. 네, 연꽃처럼 생겼고 연꽃이죠. 이거 연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오시리스의 네 아들이라 호루스의 네 아들이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나중에 뭐가 되냐 그러면요. 아, 미라를 만들 때 장기를 다 빼야지 안 썩잖아요. 장기들을 넣는 항아리입니다. 이걸 카노프스 단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지? 예. 이집트는 사람의 그 구성 요소를 총 보통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5가지로 봅니다. 이 5가지로 보는데 그게 카, 바, 렌, 쉐우트, 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입도 이야기를 합니다. 입. 이거 입, 우리 마우스 말고요. 요겁니다. 요거. 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거 보통 근데 이거 입은 빼지는 경우도 많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합쳐져야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것들, 카, 바, 렌, 하우트,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일단 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손으로 표현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력. 이게 카가 없으면은요, 죽습니다. 카가 없으면 죽고, 이 카는 생명력이라면은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어떻게 혼동을 할 수 있느냐면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은 약간 기독교적인 개념이고 이집트에서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영혼은요, 카와 뭐가 합쳐져야 되냐 그러면 바가 합쳐져야 됩니다. 바. 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말로 가장 대표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넋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넋. 넋이라는 것은 넋이라는 것은 넋이 나간다고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죽진 않고 정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정신 같은 겁니다. 저게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바와 카가 합쳐진 게 곧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적으로는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항상 저렇게 팔이 나와 있으면 그것은 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자에서나 이런 데 보면 각각 종종 보면은요.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새가 있는데 새 머리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 머리통이죠. 요걸 바라고 합니다. 바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는 뭐예요? 넋이죠, 넋. 넋이라는 것은 왔다리 갔다리 많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날개를 가지고 이리저리 날아가는 것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이리저리 날아가는 것들을 넋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 얼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무덤 덮개나 이런 데도 보시면 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고 하죠.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곧 우리가 흔히 영혼 혹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보시면 종종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재밌죠? 방금 보신 이건 뭐예요? 이거? 새, 머리, 사람 머리 뭐예요? 바죠. 근데 이건 뭐예요? 카죠. 카와 바가 합쳐진 것. 이게 생명 같은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이 합쳐진 것을 보통 이렇게 그리는 것이고 이것과 함께 뭐가 또 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중요하냐 그러면요. 쉐우트와 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쉐우트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림자입니다. 인간에게는 카와 바처럼 영혼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림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쉐우트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과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떠한 체계를 아이덴티티를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렌이라고 말을 합니다. 렌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것에 있냐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서기관의 좌상입니다. 서기관의 좌상, 앉아있는 어떠한 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보시면요. 뭐라고 히에로글리프로 뭐라고 주저리 써져 있는데 이 주저리 써져 있는 게 어느 방향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방향에서 읽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내 이름은 뭐시기인데 당신이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면 나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즉 이름, 렌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라라는 영화를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막 아낙수나문 하면서 이름을 3번 불러야지 부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름을 불러주면 뭘 하는 거예요? 카와, 바와, 그리고 쉐우트, 그림자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디로 들어가요? 몸으로, 즉 미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라의 이건 파쉐리 미라인데 미라로 만들어지는 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어떠한 본질적인 어떠한 요소라고 이집트인들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어떠한 장치들이나 수많은 도구들 그리고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미라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썩지 말아야 되잖아요. 썩으면 다시 살아났을 때 몸이 썩어버리니까. 그럼 이 썩지 않게끔 미라를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여기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어떻게든 자릅니다. 잘라서 옆구리를 잘라서 뭘 꺼내야 돼요? 뭘 꺼내요?
내장을 꺼냅니다. 내장을 이렇게 꺼내서 이 내장들을 어디다 놓느냐? 앞서 잠깐 사자에서 앞에 조그만 그 방 호루스의 아들들, 내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죠? 그게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카노푸스 단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장기를 집어넣죠. 장기를 집어넣는데 이 장기도요. 이 호루스의 내 아들들이요. 지금 보시면 얘는 뭐예요? 자칼의 머리를 하고 있고 이건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고 이건 비비 원숭이고요. 이건 매입니다. 각각의 단지마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자칼의 머리는 두아무테프라 그래가지고 위를 넣고요. 여기 보시면 비비 원숭이는 하피라 그래서 폐, 이 인간의 머리는 인세티라고 해서 간을 집어넣고 뭐 매에는 창자를 집어넣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위가 있고요. 간이 있고요. 폐가 있고 창자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은 어디 갔어요? 심장은 방금 그 저울에 무게를 달죠. 그러니까 여기 심장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와 함께 또다시 또 하나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뇌. 뇌가 있는데 이 뇌는요 뺄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쪼개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코나 눈알을 통해서 이렇게 빼게 되는데 그때 다 뭉개져 가지고 뇌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 장기인 4개를 이 카노푸스 단지에 넣고 이거를 무덤에 이렇게 같이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거를 같이 쭉 들어가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들이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바든 카든 그게 합쳐진 어떤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혼이에요. 근데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난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겠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게 누군지 이름을 써놓든 뭘 표현을 해놔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무덤 덮개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위해서 무덤 덮개가 만들어지는데 무덤 덮개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딱 봐도 뭐예요? 초상화죠. 무덤을 이게 누구의 무덤인지 알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물론 이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이기는 하지만 이 무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고 이 무덤의 지금 살아생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덤 덮개의 그림,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는데 마치 이거는 우리의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최근에 명절이 있었죠? 차례상. 차례상을 놓을 때 뭐 여기 문지방이란다. 뭐라 그러죠? 그거를 지방이라고 하죠. 지방. 저희 동네에서는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여기 무슨 학생 신이 이런 식으로 위패. 야, 감사합니다. 위패. 위패. 이 위패를 놓잖아요. 근데 위패도 놓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진도 놓잖아요. 사진. 살아생전에 그 고인분의 사진을 이렇게 놓는데 사진 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것을 이렇게 초상화를 그립니다. 이 초상화, 이러한 초상화들을 일컬어 무슨 초상화다라고 부르게 되냐 그러면요. 이런 초상화들을 일컬어 파이움 초상화라고 부릅니다. 왜 파이움 초상화냐? 이것을 왜 파이움 초상화라고 부르냐 그러면요. 이게 발견된 게 파이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는 것들이 대부분 이 파이움이라는 지역, 여기 나일강 지역이 있죠? 요 지역입니다. 여기 중간쯤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오아시스도 있고 그렇죠? 여기가 파이움입니다. 이 파이움 지역에서 특히 많이 그려졌기 때문에 저거를 파이움 초상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이움 초상화는 이집트 미술, 이집트 회화의 한 축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때 당시에 이러한 초상화들이 엄청 리얼하죠. 엄청 리얼한 초상화들이 많이 그려졌었고요. 그게 어디에 쓰인다고요? 무덤 덮개라든가 그리고 미라의 신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거 미라죠. 미라. 우리가 생각하는 미라는요. 막 여기다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거 손가락 다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몽창몽창 이렇게 감는 것도 미라의 한 방법입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는요. 미라가 우리 같은 경우에 보람상조 같은 것이었어요. 이거 미라하고 관도 있겠죠? 요 관 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어요. 이렇게 쭉 해갖고요. 여기서 보람상조 장례식장
운영 주인이겠죠. 이 사람이요. 손님이 오면 물어봅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하려면 100만 원, 이거는 50만 원, 이거는 10만 원, 이거는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거 살 거예요. 하면 뭐 100만 원짜리 사면 이거 유약 색깔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이요. 누리끼리 한 거는 싼 관입니다. 근데 하얗죠. 시간이 지나도 하얀 게 오래 보관되는 것은 또 비싼 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매장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여하간 그렇게 미라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얼굴을 붙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놓았었고, 이러한 초상화를 뭐라고 한다고요? 파이움 초상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이움 초상화까지 오게 되면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냐 그러면요, 기원전 1세기경부터 보통 기원 후 보통 1세기까지 가장 많이 그려졌던 초상화입니다. 이 기원전 1세기경부터 기원 후 1세기라는 시기는 어느 시기예요? 이때 당시에 이집트인으로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 클레오파트라의 시기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죠. 7세인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죠. 이 클레오파트라 시기였고, 이 시기가 이집트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다스렸던 이 이집트 마지막 이집트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마지막 왕조는 누구에게 정복이 돼요? 로마에게 정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이제 지중해 왕 그리고 이제 미술과 문화의 중심지는 어디로 바뀌게 돼요? 로마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 로마 문화의 이런 것들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있죠. 바로 그리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로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리스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은요, 요것과 함께 같이 말씀드릴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클레오파트라 두상입니다. 이것은 1세기경에 이게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어요. 1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인데, 서기 1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인데, 클레오파트라의 실제 얼굴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상을 보면은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이집트는 인종이 어때요? 이집트 인종은 보통 흑인은 아니고 그냥 우리 흔히 이집트 아랍인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일단 언어도 원래 이 클레오파트라의 모국어는 그거를 코인의 그리스라고 해서요. 코인의 그리스어를 썼고요. 그리스어를 썼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 계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계열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클레오파트라는 원래 로마에서 태어났던 걸로 거의 알려져 있는데, 로마에서 나중에 이제 그 이집트로 건너가게 된 사람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흑인에 가까운 어떤 아랍인 계열의 사람이라기보다는요,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논란이 됐던 드라마가 있었죠.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요거 퀸 클레오파트라. 이 퀸 클레오파트라를 만들 때 이 클레오파트라의 인종을 흑인으로 만들거든요. 이 흑인으로 만드는 게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뭐가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화이트워싱이라 그래서 흑인도 동양인도 다 화이트워싱, 백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논란이 되었다면, 요즘에는 다 흑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죠. 인어공주. 그런 식으로 해서 클레오파트라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백인에 가까웠다. 아니, 이건 백인도 아니에요.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백인은 코카서스인에 가까운데, 백인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리스, 로마인 백인이긴 하죠. 로마인도 백인이긴 한데, 여하간 로마인에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의 종말을 이제 목격을 하고요. 이제는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를 먼저 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퍼시 셸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영국의 시인 퍼시 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인이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서양은 자신들의 뿌리를 그리스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서양인들은요, 자신들의 유럽인들이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로마로 보죠. 로마. 더 정확히는 그리스가 로마로 가서 이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라고 보는 게 서양인입니다. 그래서 퍼시 셸리가 말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를 보는 관점이요,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사가 초창기에 쓰여졌을 때, 미술사가 초창기에 쓰여졌을 때가 언제였었냐 그러면 18세기형입니다. 18세기. 18세기인데 미술사가 최초로 그 정규 과정으로 속한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독일이죠, 독일. 독일이 미술사가 정말로 많이 발전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사람, 요하임 빈켈만입니다. 이 빈켈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 미술 모방론이라는 책을 써서 모든 예술은 그리스를 모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그리스의 예술을 고요한 위대함과 단순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 미술을 아주 높은 차원의 미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를 죄송합니다. 코가 계속 막혀갖고 이때 당시를 그리스가 이 빈켈만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가 18세기죠. 18세기입니다. 이때가 폼페이도 발견되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18세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 빈켈만이 1717년, 1768년에 살았죠. 이때가요, 과학이 또 엄청 많이 발전했을 때였거든요. 과학과 뭐가 있어요? 제국주의가 무척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제국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은요, 필연적으로 발전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고고학입니다. 고고학.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고고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서 이때 당시에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를 다시 되살리고 다시 재발견한다라고 해서 이때 당시를 뭐라고 하냐면 신고전주의라고 합니다. 그리스 고전주의거든요. 그리스 고전주의를 다시 되살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하임 빈켈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들은 그리스 미술이나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요, 독보적인 예술 시대라고 봅니다. 독보적인 시대. 독보적인 시대. 이 그리스에서는 너무나 큰 천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뭐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뭐로나 모든 부분에서 독보적인 천재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스 미술은 사상이 이를 데 없는 창조적인 시대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옛날 생각이고, 지금은 그리스를 어떻게 봐요? 그리스를 당연히 모든 문명이 그렇죠. 모든 문명이 그렇지만 그리스를, 여기가 그리스죠. 그리스가 얘네가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뭐 천재들끼리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영향을 많이 받다가 뭐죠? 이들도 이쪽에서 어디죠? 터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저희가 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는 어디예요? 그리스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는 당연하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에서만 온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 북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여기서 다른 데서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내려온 이런 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여기저기서 옵니다. 여기저기서 와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어떤 문명이 어떤 하나의 영향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편협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미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순전하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영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가 독보적으로 자기들의 독창적인 미술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다 영향을 주고받죠. 그럼 이집트는 그러면 그리스 영향 안 받았냐? 아닙니다. 이집트도 영향 많이 받았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로마는 이러한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심지어는 헬레니즘 시기에는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자체가 그리스 왕조가 돼버리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주고받고 하죠. 더군다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그리스 본토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여기 사람이 살았었던 것은요, 수만 년 전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십몇 년만 년 전부터도 여기 사람이 살기는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자의 어떤 문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여기는 다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다 보니까 거대 권력이 발전하지 않아서 문명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 여기는 이집트나 나일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강이나 이런 데서는 거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좀 다른 스타일의 문명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간에, 그리고 이러한 문명들은 서로 간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발전했다, 상호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금 보셨던 그 누구죠? 그 빈켈만이 이야기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인들이 고대 오리엔트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 이상의 조형을 해냈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인정되는 사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리엔트인이 방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스인은 고급 미술의 창조에 대한 최초의 자극을 고대 오리엔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인은 시작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아꼈고 어쩌면 그들이 발전에 더 고급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알로이스 리글입니다. 알로이스 리글은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거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이 사람을 알 일이 별로 없지만 알로이스 리글은 미술사학자 중에서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술사 하면은요, 요 사람 이론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약간 이 알로이스 리글이 이렇게 조형 예술의 역사적 문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게 어디예요? 오리엔트라고 하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하지만 그것도 일방적인 영향은 아니고요. 주고받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 미술이 계속 점차 발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쭉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단절을 기점으로 우리는 후대의 그리스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전의 그리스는 뭘로 알고 있느냐? 신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을 신화라고 생각하진 않죠.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도 모든 이 사람들의 책도 다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 속 사람이고 우리의 기록 속 사람이죠. 기록 속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와 기록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단절이 있어요. 이 단절 때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로만 여기에 전달이 되느냐? 그리고 여기 전달된 게 우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구전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가 글자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기록에 남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대라고 하면 보통 이때 단절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고요. 역사 이전을 뭐라고 하죠? 선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을 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 기록이 있었었죠. 이때 없어진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는요, 기록이 너무 자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사라고 말하는 것도 좀 너무 서구적인 생각인데 여간 이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록에 있어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호메로스죠. 그래서 역사 시대인 호메로스와 그리고 신화 시대인 그 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단절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앵그레의 작품인데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이 앞에 보시면 이것도 참 이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앞에 보시면 뭐가 있죠? 앞에 보시면 이게 뭐냐?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죠. 근데 이 스핑크스라는 건 이거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이 그리스가 스핑크스를 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여하간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인데 스핑크스 앞에 스핑크스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오이디푸스입니다.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인데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이제 풀고 있는 장면이죠. 이거 오이디푸스 신화죠, 신화. 이 오이디푸스 시대의 이야기의 이 오이디푸스 시대의 역사와 이 호메로스죠. 이 사람은 호메로스. 로스 시대는요. 아주 지대한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와 요 호메로스 사이에는 이 기록이 완전히 사라져 있어서 이걸 구전으로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가 방금 단절이 있었다 그랬죠. 이 단절 시대에 글자도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다가 글자를 어디서 배우게 되냐 그러면 페니키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은 페니키아 알파벳을 기원으로 합니다. 페니키아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때가 곧 9세기경입니다. 기원전 9세기경부터 이제 페니키아에서 알파벳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호메로스가 언제 사람이에요? 기원전 9세기경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 그리스의 새로운 문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그리스 미술 하게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 그 책 소개를 했을 때 추천을 해드렸을 때 소개해드렸던 책인데 바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존 그리피스 패들리가 쓴 요 그리스 미술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책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요거 뒤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동그란 거. 동그란 건 뭐냐 그러면 이전에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할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된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중에 화폐도 그중에 하나인데 그 화폐 뒤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페이스토스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원반이라 그래서 페스토스 평원반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것도 그리스 거죠. 여하간 이 그리스 미술이라는 책이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 그리스 미술이라는 책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 그리스 미술이라는 책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리스 미술이라는 책을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대기를 이렇게 쭉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 미술을 설명드릴 땐 이 연대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보시면 암흑 시대가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기하학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암흑 시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전 시대죠. 여기가 그 위에가 그 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화의 시대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암흑 시대 이후에 어디서 배웠다고요? 동방, 오리엔트에서 배웠죠. 그러면서 뭐 또 글자도 배워오죠. 이게 700년경인데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 9세기경부터 이렇게 더 정확히 글자도 배워오게 됩니다. 그때 하면서 이 동방화 시기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가 되고요. 이때 단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단절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술이나 이런 게 싹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리스의 예술들은요, 상당히 촌스럽습니다. 그 시기를 알카익 시대, 알케익 혹은 알카익이라고 하는데, 알카익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알카익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스 미술이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간을 우리는 고전기라고 하고요. 이 고전기가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말을 하는 기본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 예술은요, 이 고전기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닮으면 닮을수록 좋은 예술, 뛰어난 예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전기가, 그리스 고전이요, 2번 더 부활하게 되는데 그게 한 번은 르네상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부활시킨 게 뭐예요? 요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그리스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고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르네상스 고전주의, 이때를 신고전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르네상스나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어떤 그림들을 그리겠어요? 이 그리스 고전기 시기의 그림들을 그립니다. 근데 이 그리스 고전기의 철학, 문학,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언제 것들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들은요 다 언제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요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화의 시기. 그래서 뭐 플라톤의 책이든 소크라테스 책이든 뭐든요 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학 사포의 시든 뭐 오디세이아든 일리아스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를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꼭 요 시대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를 차츰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년경이 되기 시작하면 헬레니즘 시기가 됩니다. 이때 323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 시기죠. 그래서 그리스는 자신들을 뭐라고 해요? 헬라스라고 하거든요. 이건 영어식이죠. 헬라스라고 하는데 헬라스화된 시기를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전 동양에 이렇게 쫙 퍼져나가게 되는 게 헬레니즘 시대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쭉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본다면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단절입니다. 단절. 도리아인이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침입을 하고 바다민족이라고 요즘엔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침입하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시대 그리고 후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 전 시대는 신화의 시대죠. 신화의 시대인데 이 신화의 시대에서 그리스 문명 중에서 가장 주축을 차지했던 게 두 문명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입니다. 여기다 하나 플러스로 한다면 키클라데스 문도가 있는데 스군도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 지도죠. 그리스 지도입니다. 그리스 지도가 있을 때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 본토라고 하는 여기가 미케네 문명, 여기가 크레타 문명입니다. 그리고 미케네와 크레타 하면은 특히나 미케네 하면은 당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트로이 문명이죠. 그래서 요 세 개의 문명이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부르스 치는 이 문명을 에게해 문명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키클라데스 군도는 여기를 의미합니다. 키클라데스 군도. 그래서 요 문명권들이 그리스의 주축 문명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의 싸움과 이들의 역사가 곧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뒤에 1870년, 1874년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1874년, 1900년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이 연도는 뭐냐 그러면요. 발굴된 연도입니다. 가장 먼저 어디가 발굴돼요? 트로이가 발굴됐죠.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당연한데 유럽인들은 당연한데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엄청 좋아했죠. 그래서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반드시 이게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트로이를 발굴하고요. 그리고 트로이가 발굴했으니까 트로이랑 싸웠던 당연하게 미케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케네가 조금 더 후에 발굴되죠. 미케네도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크레타도 당연히 발굴하고 싶었는데 크레타를 발굴하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되고 대신 아서 에반스라는 사람이 크레타 문명을 발굴하게 되면서 여기 신화의 시대가 그냥 단순히 신화가 아니고 역사다라는 것을 이제 고고학계나 이런 데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트로이, 미케네, 크레타 문명이 발견되기 전에 먼저 발굴된 곳은 어디냐 그러면요. 사실은 여기입니다. 여기 중에서도요. 특히 바로 이쪽에 있는 섬인데 요 섬인데 요 섬이 지금 관광지로 유명하죠. 관광지로 유명한데 이 섬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은 산토리니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산토리니라고 부르는 섬인데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었냐 그러면 테라 혹은 티라라고 불렀습니다. 티라나 테라나 이것은 조금 발음상의 차이고 그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게끔 부르는 이름인데 여기가 보시면 여기 지금은 산토리라는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먼저 발굴됩니다. 그게 1867년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트로이, 이쪽에 조금만 가면 여기 이쪽에 트로이가 있는데 트로이가 이거 조금 더 위로 가 있습니다. 트로이가 발굴되기 전에 먼저 이게 발굴됩니다. 그렇다고 뭐 트로이가 그때까지 아무것도 발견 안 된 것은 아니고 조금씩 파고 있었던 때이긴 하지만 약간 그게 먼저 발굴됐는데 문제는 이게 고고학계에요.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이전에 저쪽 로마로 가보시면 뭐가 발굴됩니다. 조금 전에 폼페이가 발견되거든요. 폼페이. 먼저 최초에 발견된 건 폼페이 최초 발견된 건 이거보다 훨씬 한 200년 전인데 2, 300년 전에 먼저 발굴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시기거든요. 폼페이가 발견돼서 폼페이가 뭐 어떤 곳이었죠? 베수비오 화산으로 인해서 폼페이가 묻혔잖아요. 폼페이가 묻혀서 이 폼페이가 원형 그대로 이게 발굴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 이게 도굴이 이미 엄청 많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폼페이보다 더 보존이 잘 된 문명이 발굴이 됩니다. 이게 아크로틸이라는 도시에서 발굴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산토리니 섬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화산이 뻥 터지죠.
뻥 터지니까 지금은 요런 식으로 다 묻혀버렸죠. 이거 다 묻혀버립니다. 이 묻혀버리고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요겁니다. 여기가 바로 아크로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다 잘라져 버리고 뭐 묻혀버린 겁니다. 요 도시가 발굴이 됩니다. 요 도시가 발굴되는데 이때 여기는요 도굴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 화산이 이 티라섬에서 폭발한 이 화산이요. 정확하진 않은데 고고학자들마다요. 뭐 기원전 1500년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1600년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65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40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 다른데 대략 이쯤에 터졌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 화산이요. 인류 역사 5000년 기간 동안 지난 5000년 동안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테라섬에서 있었던 화산 폭발은요. 어디 기록에도 남아있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기록에도 남아있고요. 이집트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때 로마는 아니었죠. 에트루리아였죠. 에트루리아나 이런 기록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 큰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보시면 지금도 그대로 말이 보존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지금 가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도시에서 뭐 여러 가지 항아리 같은 것도 발굴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벽화들이 발굴이 됩니다. 이렇게 벽화들이 발굴되는데 이때 엄청 상당히 고고학계에서는요 좀 약간 센세이션 했으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미스테리한 발굴이 이거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그림들을 보시면은요 이제까지 고고학계가 발굴했던 로마 그림이라든가 혹은 그리스 그림이라든가 이런 벽화들이 남아있겠죠. 그런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다 지금 다 그림 도시마다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M이 되어 있죠. M이 지금 보시면은요. 어딨냐? 이거 저 펜이 여기 있다. 여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데 여기를 잠깐 가서 보시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런 식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 제가 편집해서 올린 것에는 이거 지우고 나서 다시 해야겠다. 편집해서 올린 저 영상에는 그렇게 했는데 인류 최초의 풍경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류 최초의 풍경화 기억나십니까? 어떤 그림이었죠? 이전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차탈 휘크라는 곳에서 그 집들과 그 뒤에 있는 산, 이렇게 생긴 산이 있다라고 했죠. 이게 인류 최초의 풍경화인데 이거 인류 최초의 풍경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상당히 좀 약간 추상적이죠. 지도에 가깝죠. 지도 어떻게 본다면 지도에 가까운데 일반적으로 인류 최초의 풍경화를 요거로 생각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뭐처럼 보여요? 바위 같은 거죠. 바위 같은 것에 여기 뭐가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꽃은 백합입니다. 백합. 그래서 이 도시 그리고 크레타를 백합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독특한 건 뭐냐 그러면요. 이게 그림을 잠깐 보시자면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방금 보신 걸 확대를 한 겁니다. 이게 분명 바위인지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분명 풍경화 같기는 한데 상당히 도식화되어 있죠. 상당히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추상화. 물론 여기 보시면 메미랜다 제비나 이런 것들, 꽃이나 이런 것들은요 잘 그렸어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그렸지만 이러한 바위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디랑 비슷하냐 그러면 동양의 산수화랑도 좀 비슷하죠. 예, 동물 같기도 하죠. 동물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돌이거든요. 돌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더군다나요. 이게 상당히 독특한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색이 이쪽 색과 이쪽 색이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무슨 국기 그려놓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도식화되고 추상화된 풍경화가 여기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제비도 있고요. 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지금 조금 더 밝은 화면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키클라데스 군도에 있는 산토리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근데 그리스 미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고학자나 미술계가요, 상당히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어디서 왔길래 이러한 스타일의 그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함께 여기 아크로티리에서는 이러한 풍경과 함께 뭣도 발굴이 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도 발굴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인물화도 발굴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죠? 복싱을 하고 있는 소년입니다. 근데 이것도 독특해요.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근데 동시에 뭐는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죠? 눈 어디랑 비슷하죠? 어디 그림이랑 좀 비슷해요. 이 포즈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죠. 어디 그림이랑 비슷하죠? 이집트 그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점차 발굴이 될수록 여기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죠. 다만 이집트는 무슨 방식으로 그렸다 그랬죠? 예, 영어로 말씀하셔서 제가 뭐라고 쓰신지 모르겠는데, 예, 이집트 맞습니다. 정면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면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정면성의 원리는 뭘 하기 위한 것이었죠?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보존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변화하지 않아야지 보존이 되니까, 영원하니까요. 변화를 거부하는 예술이 바로 정면성의 원리라면, 여기는 완전히 목적이 다르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복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투하고 있었거든요. 복싱. 뭘 하는 거죠? 움직임이죠. 변화죠. 분명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목적 자체는 달라지게 됩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지게 되다 보니 뭘 하게 돼요? 이제 점차 시장은 비슷해요. 시장은 비슷한데 시장 분명 여기서 시작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고 처음에는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처음 비슷한 게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는 요렇게 가는데 얘는 어떻게 가요? 요렇게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 미술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여기는 이집트 미술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염소가 이렇게 사냥 같은 게 이렇게 또 그려져 있는 한 방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여하간 이 복싱하는 소년과 함께 이게 생각보다 그림이 큽니다. 벽면 하나 다 그려졌으니까 이게 문 사이즈만 보셔도 아시겠죠? 잠깐만 요거 좀 별개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러면요. 이 시대의 어떤 복원들은요,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이게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원본이고요. 원래 보존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다 깨끗하죠. 여기는요. 다 뭐냐? 다 복원된 겁니다. 복원된 거. 그러니까 그냥 그려 넣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전혀 다르겠지. 다를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이거 복원하는 게 그냥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게 보여가지고 요쪽 다 복원된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하면 안 되죠. 아무튼 복원된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발견된 게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보통 아크리티의 그냥 소년 벽화라고도 하고 또 어부 소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뭐 하고 있어요? 낚시하고 온 거예요. 낚시하고 왔는데 이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랑 상당히 비슷하죠. 이집트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헤시라의 초상이라고 해서, 이건 헤시라는 서기관이자, 이거 보시면 요거 다 글쓰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서기관이자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비슷하죠. 포즈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 일단 움직임이 좀 있죠. 이렇게 발도 꺾여 있고요. 얘는 뭘 한 거죠. 뭘 했어요? 낚시를 한 거예요. 낚시를 했다. 행위에 대한 표현이라면 여기는 뭐예요? 이 사람을
상징하기 위한 이 사람은 행위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이거 뭐 글을 썼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러한 이 사람을 상징하기 위한 도상적 차원에서 그려진 게 바로 이 이집트 그림이라면 이거는 행위적 차원에서 그려진 게 바로 그리스 그림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는 그것과 함께 더불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비슷한데 얼굴 표현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하죠. 옆얼굴이라든가 얼굴은 정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결정적으로 얘는 옷을 입고 있고요. 얘는 옷을 벗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요. 미술사학자였던 케네스 클라크는 뭐라고 하느냐? 누드 미술사라는 책에서 누드는 서양성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드는 서양성의 핵심이다라고 했을 때 이 누드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죠.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이상한 게요. 왜 그러냐면 서양성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리스에서 시작됐던 이 누드는요.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지만 로마에서 언제 갑자기 사라집니다. 뭐가 들어오죠? 기독교가 들어오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누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언제 부활해요? 르네상스 때 부활하죠. 그 르네상스 때 최초의 공공 누드 조각상이 뭐냐 그러면 바로 다비드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인데 이때 부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다면 그럼 얘네는 뭐 기독교는 뭐 서양성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드는 서양성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의 누드의 시작을 그리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거냐라는 게 이들의 어떤 수수께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1866년 우연히 테라산 화산에 다시 하겠습니다. 1866년 우연히 테라 화산의 잿더미 속에서 선사시대 도시의 유적이 발굴되었을 때부터 고고학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보충 발굴 작업으로 아주 오랜 옛날의 도시, 틀림없이 미케나의 도시들보다 앞선 시대의 도시가 확인되었지만 발견된 유물들이 당시 알려져 있던 어떤 문명의 것과도 유사성이 없었으므로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보셨던 이 키클라데스 군도에 있었던 바로 여기 있었던 특히 이 섬 아크로티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866년이었죠. 66년, 67년에 발굴이 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후에 다른 문명들이 발굴이 되죠. 다른 문명들이 발굴이 되는데 트로이가 발굴이 되고 미케네가 발굴이 되고 했을 때까지도 여기와 연관성을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발굴하니 연관성을 찾게 되느냐? 크레타 문명을 발굴하니 연관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문명은 트로이와 미케네보다 크레타가 더 먼저 이 지중해, 특히나 에게해의 헤게모니를 장악했고 이 에게해를 점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죠. 더 정확히는 크레타가 이 에게해의 헤게모니와 권력을 장악했을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은 판단하게 됩니다. 이 크레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섬이고요. 이 섬인데 이 섬의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크레타에 크노소스 그리고 밀리아 자크로스 그리고 페이스토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예, 이런 도시들이 중요한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페이스토스 평원반이라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 도시에 발견된 평원반이고요. 여기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아기아 트리아다라는 곳에서는요. 석재관이나 이런 무덤들이 아주 많이 발견되고요. 크노소스에서는 크노소스 궁전이 발견되고 뭐 자크로스나 이런 데서도 다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 크노소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크노소스라는 도시, 이거 다 도시국가들이거든요. 이 도시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크레타를 다스렸던 왕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미노스 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크레타 섬을 발굴한 아서 에반스는 이 크레타 문명을 미노스 문명이라 그래서 미노아 문명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전에 어디가 먼저 발굴이 됐다고요? 트로이와 미케네가 먼저 발굴됐죠. 그래서 이게 그 아서 에반스도 이게 독일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독일 스타일로 미케네 크레타 문명이라고 할지 아니면 다른 문명이라고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 크노소스 대궁전을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 이쪽 미케네 문명과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산토리니 이 테라섬의 문명과 비슷하고 미케네 문명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크레타 문명을 미노아 문명이라고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레타 문명에서 수많은 어떤 것들이 발굴이 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니 말씀을 더 드렸으면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항상 토요일마다 강의를 할 때 빨리 좀 끝내라 빨리 좀 끝내라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와서 이 크레타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집트 예술은 본질에 대한 관념이 달랐죠. 진짜에 대한 개념이 달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 세상을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진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많은 조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것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론이 정면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원성과 보존을 위한 예술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집트의 역사가 이제 종료가 되어가고 그 이후에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이 그리스 미술의 시작은 여기 산토리니 섬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움직임과 변화와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예술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그리스 미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했다라는 게 오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 마지막에 이러한 요소들과 여기 키클라데스 군도 그리고 산토리니 섬의 아크로틸이 유적에서 나온 어떠한 벽화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크레타와 그리고 미케네 그리고 트로이는 사실상 트로이는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서양이라고 하면 트로이 이전까지 트로이 서쪽부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문명은 보통 안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요 미케네와 크레타 문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그리스 고전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까지도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딱 1시간 반 했네요. 1시간 반 했고요. 9시 반인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사소하지만 광고 시간을 한 1, 2분 몇 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당연히 광고를 받는 거 아니고요. 저희 수업 들으시는 분들께 좀 약간 뭐라도 소식이라도 알리실 것이 있다면 그냥 하나의 약간 그 뒤에 보시면 알림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에게 카톡이나 메시지 주시면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잠시 질문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너무나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고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언제나 감동까지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리스 이전까지는요. 거의 미술이라기보다는 고고하게 조금 더 가깝고요. 이제 그리스부터 조금 더 미술적인 어떤 요소가 있을 겁니다. 방금 그 아크로티리 벽화들도 보시면 그건 그림이죠. 그런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리 어떠셨습니까? 네. 소리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0명 넘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60명 조금 넘었습니다. 듄2 개봉했습니까? 미라, 듄2를 제가 안 봐서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라에서도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거의 마찬가지로 거의 수분 뺍니다. 수분 빼면서 소금에 절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소금은 아니고요. 거기다가 좀 약간 좀 뭐 약품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강의 공개는요, 지금 이거 오픈은 아마 내일 저녁까지는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뭐더라? 어, 보실 분은 내일 저녁까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는 편집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편집본이요, 이게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듄2에서는 식수 먹으려고 채취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죠? 미라를 식수 때문에 하지는 않았죠, 당연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돈만 많고 시간만 많다면 이 유럽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다 보면서 다 사진 찍고 다 해서 하고 싶지만, 예,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딜라이가 있어서 딱 속으로 10가지만 10초만 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